상감마마, 매화청의 냄새가 어제보다 심하옵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것이 어찌 내 귀에 들어와야 할 일인가? 사홍원 제조를 당장 불러들이라. 예, 마마. 복도를 따라 급히 움직이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대화가 오갔었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먹고 자고 배설하는 곳, 그곳이 바로 조선의 왕궁이었거든요. 화려한 정각 뒤편에는 누구도 말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오물이라는 현실 말이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이것을 어찌할 것이냐. 사홍원 제조 이경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궁궐 내 매화청 관리 장부가 펼쳐져 있었죠.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상궁 467명, 나인 891명, 내관 302명, 군사 1200여 명, 그리고 왕실 가족과 각종 관원들까지. 매일 이들이 배출하는 오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었거든요. 제조 어른, 동궁전 매화청에 독이 넘쳐 싸웁니다. 하급 내관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경달의 얼굴이 굳어졌죠. 매화청이란 궁궐 내부의 화장실을 뜻했습니다. 매화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였지만 그 실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요. 각 전각마다 설치된 매화청은 땅을 깊이 파고 그 위에 나무판을 깔아 만든 구조였거든요. 오물은 그 아래 독, 즉 항아리에 담겼습니다. 독을 비울 인력이 부족하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오늘은 중전마마께서 대전으로 행차하시는 날이라 모든 인력이 그쪽으로 동원되었사옵니다. 이경달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궁궐의 일상은 언제나 이렇게 돌아갔었죠. 화려한 의례와 행사 뒤편에서는 누군가 오물과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는 장부를 덮으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배출하는 오물의 양, 그것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 독의 개수, 운반 수레의 수량까지. 매화청독은 전체 몇 개인가? 대전과 중궁전에만 각 3개씩, 동궁전 2개, 그 외 각 전각과 행랑에 70여 개 가까이 되옵니다. 70개라.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궁궐 안에는 대략 80여 개의 매화청이 있었고 각 매화청마다 23개의 독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독 하나의 용량은 대략 100리터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이 독들이 하루면 가득 찬다는 것이었죠. 특히 겨울철에는 냄새가 덜했지만 여름이 되면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소. 이경달의 말에 주변 관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름은 악몽이었거든요. 더위에 오물이 발효되면서 냄새가 궁궐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아무리 향을 피워도 소용없었죠. 더 심각한 것은 위생 문제였습니다. 오물에서 번식하는 파리와 모기, 그리고 각종 질병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거든요. 정일품 대감들도 매화청 앞에서는 고개를 돌린다더니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궁궐 내 매화청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어요. 왕과 왕비도 사용해야 했고 정일품 대신도 사용해야 했습니다. 다만 왕실 전용 매화청은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더 자주 청소되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본질은 같았습니다. 오물은 오물이었거든요. 이경달은 내관들을 모아 지시를 내렸습니다. 동궁전 매화청의 독을 당장 비워라. 서둘러야 하오. 예, 제조 어른. 내관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죠. 매화청 독을 비우는 일은 궁궐 내에서 가장 깊이 되는 작업 중 하나였거든요. 냄새와 더러움을 감수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옷에 오물이 튀기라도 하면 하루 종일 그 냄새를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제조 어른, 오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또 늘었사옵니다. 서리가 또 다른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물 처리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이 기록되어 있었죠. 독을 비우는 인력, 오물을 운반하는 수레, 수레를 끄는 인력, 그리고 오물을 궁 밖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도구와 장비까지. 모든 것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에 쌀 50석이 넘게 들어가는구나. 이경달이 혀를 찼습니다. 오물 처리에 투입되는 인력들에게는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했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궁궐 내 최하층 인력이었지만 그들 없이는 궁궐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역설이었죠. 가장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수적인 존재였던 겁니다. 내일 상감마마께 아뢰어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아니요. 이런 일로 어찌 상감마마의 귀를 번거롭게 하겠소.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오. 이경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왕에게 오물 문제를 보고한다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사홍원 제조로서 그는 궁궐 내 모든 실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음식, 의복, 그리고 위생까지. 오물 처리 역시 그의 몫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궁궐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지만 매화청 주변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횃불을 든 내관들이 독을 끌어올리고 오물을 수레에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또 독이 가득 찰 테니까요. 이것이 궁궐의 진짜 모습이로구나. 이경달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려한 전각, 아름다운 정원, 엄숙한 의뢰 뒤편에는 이런 현실이 있었거든요. 매일 쏟아지는 3,000명의 오물, 그것을 처리하는 수백 명의 인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 관원들의 고민까지. 궁궐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단순한 왕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하나의 도시였죠. 그리고 그 도시에는 매일 엄청난 양의 오물이 발생했습니다. 궁궐지와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궁궐 내 위생 관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매화청의 구조와 오물 처리 시스템의 실체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리 와서 보시오. 내관 김득신이 신참 내관 박성원을 불렀습니다. 박성원은 겨우 15살, 궁궐에 들어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었죠. 그의 얼굴에는 아직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예, 어른. 이것이 매화청이오. 자네가 앞으로 관리해야 할 곳이지. 김득신은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코를 찌르는 냄새가 쏟아져 나왔죠. 박성원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러하오. 하지만 익숙해져야 하오. 매화청의 내부 구조는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바닥에는 두꺼운 나무판이 깔려 있었고 그 아래로 독이 설치되어 있었죠. 나무판 가운데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사용자는 그 위에 앉아 용변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독은 땅속에 반쯤 묻혀 있었고 위로는 나무 뚜껑이 덮여 있었어요. 독의 깊이가 얼마나 되옵니까? 한 자 반쯤 돼요. 용량은 대략 100리터 정도이지. 김득신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독의 크기는 매화청의 위치와 사용 빈도에 따라 달랐습니다. 대전이나 중궁전처럼 중요한 곳에는 더 큰 독이 설치되었고 행랑이나 별당에는 작은 독이 사용되었죠. 하지만 원리는 같았습니다. 오물이 일정량 이상 쌓이면 독을 비워야 했거든요. 하루에 몇 번이나 비워야 하옵니까? 그것은 장소에 따라 다르오. 대전은 하루 2번, 일반 전각은 하루 1번, 행랑은 이틀에 1번쯤이지. 박성원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궁궐 내 매화청이 80여 개, 그중 절반은 매일 비워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이틀에 1번씩 비운다면 하루에 비워야 하는 독의 개수만 60개가 넘었습니다. 엄청난 작업량이었죠. 그럼 인력은 얼마나 필요하옵니까? 독 하나를 비우는데 2사람이 필요하오. 한 사람은 독을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사람은 수레에 옮기는 것이지. 그러니 하루에 필요한 인력만 100명이 넘소. 김득신의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궁궐 내에는 오물 처리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상시 배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들은 대부분 최하급 내관이나 고용된 민간인이었습니다. 신분은 낮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죠. 독을 들어 올릴 때 조심해야 하오. 자칫하면 오물이 쏟아질 수 있소.
김득신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는 독 양쪽에 달린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들어 올렸죠. 독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오물이 가득 찬 독의 무게는 사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협력해야 겨우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수레까지의 거리가 멀면 어찌하옵니까? 그럴 때는 네 사람이 투입되어 두 사람씩 교대로 나르는 것이지. 박성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어른, 왜 독을 더 크게 만들지 않사옵니까? 그러면 자주 비우지 않아도 될 텐데요. 김득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 생각이 틀리지는 않소. 하지만 독이 크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소. 오물이 가득 찬 독은 네 사람도 버거워하오. 더 크게 만들면 8사람, 10사람이 필요할 것이오. 그것이 과연 효율적이겠소? 박성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던 거예요. 독의 크기, 무게, 처리 인력, 비용까지. 수백 년간 축적된 경험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었죠. 또 하나, 독이 크면 냄새도 그만큼 심해지요. 여름철에는 독 하나만으로도 궁궐 전체가 악취에 시달릴 수 있소. 김득신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매화청 관리는 단순한 청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위생, 효율, 비용, 그리고 궁궐의 품위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었거든요. 독을 비운 후에는 어찌하옵니까? 물로 씻어내야 하오. 깨끗한 물을 부어 독 안을 헹구는 것이지. 그래야 다음 사용 때 냄새가 덜하오. 물은 어디서 가져오옵니까? 우물에서 길어. 오. 하지만 식수용 우물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별도의 우물을 사용해야 하오. 이것 역시 철저한 규칙이었습니다. 궁궐 내에는 여러 개의 우물이 있었는데 용도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식수용, 세탁용, 청소용, 그리고 매화청 청소용까지. 섞이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독이 깨지면 어찌하옵니까? 즉시 교체해야 하오. 독이 깨지면 오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소. 그것은 재앙이오. 김득신의 목소리가 엄숙해졌습니다. 실제로 궁궐에서는 독의 균열을 정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균열이 발견되면 즉시 새 독으로 교체했죠. 이를 위해 항상 예비 독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오. 일반 항아리보다 두껍고 튼튼해야 하오. 어디서 만들어 오옵니까? 광주 문원에서 주문 제작하오. 왕실 전용 백자를 굽는 곳이지. 그곳에서 매화 청독도 함께 만들어 오. 박성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왕실 백자를 굽는 최고급 가마에서 오물 독도 만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은 최상급이어야 했으니까요. 오물 독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죠. 독의 가격이 얼마나 하옵니까? 하나의 쌀 5섬 값이요.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쌀 한 섬이면 성인 남자 한 명이 한 달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독 하나의 가격이 한 사람의 5달치 식량과 맞먹었던 겁니다. 궁궐 전체에 설치된 독의 개수가 200개가 넘었으니 그 총비용은 상상을 초월했죠. 이제 알겠소. 매화청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김득신이 박성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예, 어른. 명심하겠사옵니다. 박성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궁궐에 대한 환상이 조금씩 깨지고 있었죠. 화려함 뒤편에 숨겨진 현실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매화청의 구조는 수백 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완성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독의 크기, 재질, 설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계산되어 있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독들을 실제로 관리하고 비우는 사람들, 즉 오물 처리 전담 인력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어나거라. 새벽 첫 딸기 울기도 전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궁궐 북쪽 행랑구서, 가장 낮은 신분의 내관들이 머무는 곳이었죠. 그들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지체할 수 없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일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오늘은 중궁전부터 시작이다. 조반장 역할을 하는 내관 한상길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의 나이는 40을 넘겼지만 품계는 여전히 최하급이었죠. 궁궐에 들어온 지 25해, 그는 평생을 오물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상길아, 오늘 날씨가 좋지 않구나. 동료 내관 이춘복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했죠. 비가 올 조짐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오물을 나르는 수레가 지늘게 빠지기 일쑤였거든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해야 할 일은 해야지. 한상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보였죠. 아니, 체념이라기보다는 수용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임을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김득신 어른께서 오늘 점검 나오신다 하셨네. 그럼 더 신경 써야겠구나. 내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총 15명. 이들이 오늘 오물 처리를 담당할 인력이었죠. 그들은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독을 들어 올리는 사람, 수레에 옮기는 사람, 수레를 끄는 사람, 그리고 비운 독을 씻는 사람까지. 오늘 목표는 60개다. 정오까지 맞춰야 한다. 한상길이 말했습니다. 60개의 독을 비우고 씻고 다시 설치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시간은 촉박했죠. 한 개당 평균 10분이 걸렸으니 쉬지 않고 일해도 10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중궁전 동쪽 매화청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쏟아져 나왔죠. 경험이 많은 내관들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어요. 들어간다. 2명의 내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나무판을 들어 올리고 독을 노출시켰죠. 독은 오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악취가 더욱 강해졌어요. 조심해서 들어라. 한상길이 지시했습니다. 내관들은 독 양쪽의 손잡이를 잡았죠. 천천히 힘을 주었습니다. 독이 조금씩 들려 올라갔어요. 무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죠. 하나, 둘, 셋. 구령에 맞춰 독을 완전히 들어 올렸습니다. 바깥에서 대기하던 다른 내관들이 재빨리 수레를 가져왔죠. 독을 수레에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오물이 튈 수 있었거든요. 다음은 서쪽이다. 같은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중궁전 서쪽 매화청, 그 다음은 동궁전, 그리고 각 전각의 매화청으로 이어졌죠. 수레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냄새는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하지만 내관들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젊은 내관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상길이 그를 돌아보았죠. 평생이지. 자네도, 나도. 승진은 안 되옵니까? 오물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어찌 상감 마마 곁에 설 수 있겠나. 우리는 평생 이 자리에 있을 것이네.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궁궐 내에서도 계급은 엄격했거든요. 오물 처리를 담당하는 내관은 아무리 오래 일해도 승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몸에 밴 냄새가 그들의 한계를 정했죠. 하지만 급료는 받지 않소? 그렇긴 하오. 한 달에 쌀 한 섬하고 무명 2필요. 그것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소? 빠듯하지. 하지만 굶지는 않소. 그들의 대화는 간결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점점 거세졌죠. 땅이 질퍽해졌습니다. 수레가 지늘게 빠졌어요. 밀어라. 내관들이 수레를 밀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독이 실린 수레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10명이 달려들어 겨우 수레를 빼낼 수 있었어요. 이런 날은 정말. 한상길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이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독을 비우지 않으면 내일은 더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계속 가자.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흙탕을 헤치며 빗속을 뚫고 오물을 나르는 일을 계속했어요. 옷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신발 속으로 물이 차올랐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40개 끝났다. 20개 남았다. 한상길이 숫자를 세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빨리 움직여라. 독촉이 이어졌습니다. 내관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죠. 하지만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조심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독을 옮기던 내관 하나가 미끄러졌습니다. 독이 기울었죠. 오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내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옷에 오물이 뒤집어 씌워졌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물러섰어요. 괜찮은가? 한상길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죠. 내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일어서게. 울어도 소용없네. 씻고 다시 일해야지. 한상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동정도, 위로도 없었어요.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일은 계속되어야 했으니까요. 내관은 억지로 일어섰습니다. 우물로 가서 물을 끼얹었죠. 하지만 냄새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냄새를 풍기며 다시 일터로 돌아왔어요. 계속하자.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든 누군가 다치든 관계없었죠. 60개의 독은 오늘 안에 반드시 비워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 독을 비웠습니다. 내관들은 녹초가 되어 있었죠. 옷은 진흙과 오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끝났다. 한상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성취감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를 버텼다는 안도감뿐이었죠. 내일도 같은 일을 하겠지. 그렇겠지. 내관들은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잠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모레도, 글피도 평생 동안 계속될 거라는 것을. 궁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편에서는 누군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죠. 오물과 싸우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궁궐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물 처리 담당 내관들은 궁궐 내 최하층 신분이었지만 그들 없이는 궁궐이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수거된 오물이 어디로 가는지 그 운반과 처리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어라. 궁궐 북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수레들이 줄지어 나왔죠. 총 20대. 각 수레마다 오물로 가득 찬 독이 실려 있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이미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서두르지 마라. 엎지르면 큰일이다. 앞장선 수레꾼 최달수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10년 넘게 해온 베테랑이었죠. 궁궐에서 성박 분뇨장까지의 거리는 대략 5리, 지금의 거리로 치면 약 2km 정도였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언덕도 있었고 좁은 골목도 있었죠. 달수야, 오늘은 어느 쪽으로 가느냐? 동료 수레꾼 박용식이 물었습니다. 분뇨장이 여러 곳에 있었거든요. 궁궐 북쪽, 서쪽, 그리고 동쪽에 각각 분뇨를 처리하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쪽이다. 북쪽 분뇨장은 어제 가득 찼다더군. 그럼 멀어지는구나. 어쩔 수 없지. 수레 행렬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바퀴가 돌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독이 흔들렸지만 수레꾼들은 능숙하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오랜 경험이 만들어낸 기술이었어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코를 막았습니다.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누군가 욕설을 퍼부었죠. 저 더러운 것들이.
하지만 수레꾼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광경이었거든요. 그들은 그저 묵묵히 수레를 끌었어요. 참으시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소. 최달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죠. 이 일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없었기에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뿐이었어요. 성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는 검문소가 있었습니다. 관원이 수레를 확인했죠. 어디서 온 것인가? 대궐에서 나왔사옵니다. 통행증을 보이시오. 최달수가 품에서 나무패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궁궐 사홍원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관원이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오. 검문소를 지나자 길이 좁아졌습니다. 양쪽으로 민가가 늘어서 있었죠. 사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어요. 수레꾼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 구역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저기다. 1시간쯤 걸어서 분뇨장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공터에는 거대한 웅덩이들이 파여 있었죠. 각 웅덩이의 깊이는 2자가 넘었습니다. 이미 다른 수레들이 와 있었어요. 민간에서 수거한 분뇨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궁궐 것은 따로 버려야 하오. 분뇨장을 관리하는 관원이 지시했습니다. 궁궐에서 나온 오물은 일반 민간 오물과 섞이지 않았거든요. 별도의 웅덩이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부어라. 수레꾼들이 독을 들어 올렸습니다. 웅덩이 가장자리에 서서 독을 기울였죠. 오물이 철퍽철퍽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냄새가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처음 온 젊은 수레꾼이 구역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달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이미 무감각해졌던 겁니다. 다 부었으면 독을 씻어라. 웅덩이 옆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수용이 아니었어요. 청소 전용 우물이었죠. 수레꾼들은 우물물을 길어 독 안을 헹궜습니다. 여러 번 헹궈야 냄새가 어느 정도 가셨어요. 이것들을 다시 궁궐로 가져가야 하는구나. 박용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빈 독이라도 무게는 만만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다시 오리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쥐려었다 가자. 조금만. 수레꾼들은 분뇨장 한켠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져온 도시락을 꺼냈죠.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사히 먹었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달수야, 이 일 언제까지 할 거냐?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다른 일이 있나? 그래도 너무 힘들지 않나? 힘들지. 하지만 먹고는 살지 않나? 자식들이 굶지 않으면 됐네. 최달수의 말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자식 셋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료는 얼마나 받느냐? 한 달에 쌀 2섬이네. 그것도 제때 안 줄 때가 많지만 2섬으로 5 식구가 살 수 있나? 빠듯하지. 하지만 어쩌겠나. 받는 대로 살아야지. 그들의 대화는 무거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일은 평생 계속될 것이고 어쩌면 자식들도 이 일을 물려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죠. 출발하자. 잠깐의 휴식을 끝내고 다시 수레를 끌었습니다. 이번에는 빈독이었지만 길은 여전히 멀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을 무렵 궁궐 북문에 도착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문을 지키던 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레꾼들은 독을 창고에 내려놓았죠. 내일이면 이 독들은 다시 매화청에 설치될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끝났구나. 최달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맑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어요. 내일은 몇 대나 나가느냐? 20대 넘을 걸세. 오늘보다 더 많을 거야. 그럼 더 일찍 나와야겠구나. 그래야지. 수레꾼들은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일은 계속될 거라는 것을.
궁궐의 오물은 매일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치워야 했죠. 최달수와 같은 수레꾼들이 없었다면 궁궐은 단 하루로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저 이름 없는 수레꾼으로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분뇨장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농부들이었죠. 그들은 오물을 퍼 담아갔습니다.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어요. 궁궐의 오물은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왕실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좋으니 그들의 배설물도 영양이 풍부하다는 믿음이었죠. 이것 좀 팔아주시오. 한 농부가 관원에게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궁궐 것은 따로 관리해야 하오. 조금만이라도. 규칙이요. 어쩔 수 없소. 농부는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궁궐의 오물조차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에는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했죠. 분뇨장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냄새는 여전히 진동했어요. 내일이면 또 수레들이 올 것이고 오물은 계속 쌓일 것이었습니다. 끝없는 순환이었죠. 궁궐에서 나온 오물은 전문 수레꾼들에 의해 성박 분뇨장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매일 반복되었고 엄격한 규칙 아래 관리되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모인 분뇨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거래량이 줄었소. 분뇨 거간 장인수가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분뇨 매매를 중개하는 상인이었죠. 조선시대에는 분뇨가 중요한 상품이었습니다. 농사의 필수적인 거름이었거든요. 화학 비료가 없던 시대, 분뇨는 곡식 수확량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이었어요. 왜 줄었소? 동업자 김상복이 물었습니다. 장인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죠. 농번기가 아니라서 그렇소. 지금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시기 아니오. 농부들이 거름을 살 돈이 없소. 그럼 재고가 쌓이겠구나. 그렇지. 분뇨장마다 넘쳐나고 있소. 분뇨 거래는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했습니다. 봄철 농사철에는 수요가 폭발했지만 겨울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죠. 하지만 궁궐과 한양 도성에서는 매일 분뇨가 쏟아졌습니다.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변동하니 재고 관리가 큰 문제였어요. 궁궐 것은 값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소? 그렇긴 하오. 하지만 궁궐 분뇨는 함부로 팔 수 없소. 관에서 관리하니까. 조선시대에는 분뇨에도 등급이 있었습니다. 최상급은 궁궐 분뇨였죠. 왕실과 양반들의 배설물이었기에 영양가가 높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다음은 양반 가문의 분뇨, 그리고 일반 서민의 분뇨 순이었어요. 가격도 달랐습니다. 궁궐 분뇨는 일반 분뇨보다 2배 이상 비쌌죠. 그런데 말이오, 실제로 차이가 있소? 글쎄 올시다. 농부들은 믿고 있으니 그게 중요하지 않겠소. 장인수의 말에는 장사꾼 특유의 현실주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실제 효과보다는 소비자의 믿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궁궐 분뇨라는 브랜드 가치가 존재했던 겁니다. 한 섬에 얼마씩 받고 있소? 일반 것은 쌀 닷돼, 궁궐 것은 한 마리오. 쌀 한 마리면 꽤 비싸구려. 그렇지. 하지만 사가는 사람들이 있소. 부자 농부들이지. 분뇨 한 섬은 대략 180m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쌀 한 말, 즉 18리터에 거래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죠. 당시 쌀 한 마리면 성인 남자 한 명이 열흘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하루에 얼마나 팔리오? 좋을 때는 100섬도 팔렸소. 지금은 20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되는구려. 장인수는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죠. 매입가, 판매가, 운반비, 세금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이 만만치 않소. 분뇨에도 세금을 매기오? 그렇소. 상품이니까. 거래액의 10분의 1을 관에 바쳐야 하오. 조선 정부는 분뇨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모든 상품 거래에 세금이 붙었거든요. 심지어 오물조차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그럼 이익이 얼마나 남소? 한 섬당 쌀닷돼 정도. 많지 않소. 그래도 양이 많으니 괜찮겠구려. 장인수는 웃었습니다. 이익률은 낮았지만 거래량이 많았기에 총수익은 괜찮았거든요. 한양에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분뇨의 양은 엄청났죠. 그것을 모두 처리하고 판매하면 꽤 큰 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심해지고 있소. 다른 거간들이 생겼소? 그렇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독점했는데 이제는 5개나 돼요. 분뇨 거래가 수익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경쟁자들이 생겼습니다.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죠. 이익률은 더욱 낮아졌어요. 가격을 더 낮춰야 하겠구려. 그렇게 되면 우리만 손해요. 다 같이 망하는 길이요. 장인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경쟁력은 생기지만 이익이 줄어들고 가격을 유지하면 고객이 다른 곳으로 가버릴 테니까요. 품질로 승부해야 하지 않겠소? 품질이라. 김상복의 제안에 장인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죠. 궁궐 분뇨를 더 많이 확보하는 거요. 그리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거지. 하지만 궁궐 것은 관에서 관리하지 않소? 방법이 있소. 분뇨장 관원에게 뇌물을 주는 거요. 장인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하오. 발각되면 큰일이오. 하지만 이익은 확실하지 않겠소? 둘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탐욕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장인수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 맙시다. 정직하게 장사합시다. 그럼 어쩔 거요? 경쟁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합시다. 믿을 수 있는 상인이라는 평판을 쌓는 거요. 김상복은 아쉬워했지만 따랐습니다. 장인수의 판단을 존중했거든요. 알겠소.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들은 새로운 전략을 짰습니다. 일반 분뇨의 품질을 높이는 거였죠. 발효 과정을 개선하고 악취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효과는 있었어요. 농부들이 품질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달 매출이 늘었소. 한 달 뒤 장인수는 웃으며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정직한 장사가 결국 이긴 거였죠. 역시 믿을 수 있는 상인이 최고요. 김상복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분뇨는 비싸지만 품질이 보장되었거든요. 농부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오. 계속 노력해야 하오. 그렇소. 경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분뇨 시장은 역동적이었습니다. 공급자, 중개인, 소비자가 모두 얽혀 있었죠. 궁궐에서 시작된 오물은 이렇게 경제 시스템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더럽다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했던 거예요. 밤이 되자 장인수는 창고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독이 쌓여 있었죠. 각 독마다 분뇨가 가득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농부들이 찾아올 것이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생계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더러운 일이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정직한 노동이었거든요. 분뇨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중요한 경제 자원이었습니다. 거래 시장이 형성되었고 전문 중개인들이 활동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위생 관리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감마마, 중전마마께서 편찮으시옵니다. 의관 허준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중전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죠. 열이 높고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증상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어찌 된 일이냐?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준은 진맥을 마치고 신중하게 말했죠. 소신이 보기에는 역질전 연병로 보이옵니다. 역질이라니 궁궐 안에서 어찌 역질이 돌 수 있단 말이냐?
왕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허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최근 궁궐 내 매화청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지난 2달간 궁궐 내 오물 처리에 차질이 생겼었거든요. 담당 내관들이 부족했고 독을 제때 비우지 못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악취가 궁궐을 뒤덮었죠. 그리고 그 악취와 함께 질병이 퍼졌던 겁니다. 즉시 사홍원 제조를 불러들이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홍원 제조 정광필이 황급히 달려왔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중전마마께서 역질에 걸리셨다 하지 않느냐? 송구하옵니다, 마마. 정광필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위생 관리는 그의 책임이었거든요. 무엇이 문제였느냐? 인력이 부족하옵니다. 매화청을 관리할 내관이 모자라 독을 제때 비우지 못했사옵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 보고하지 않았느냐? 왕의 목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정광필은 대답할 수 없었죠. 그는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왕에게 보고하기를 주저했었습니다. 자신의 무능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였어요. 당장 조치하라. 모든 매화청을 점검하고 독을 교체하라. 그리고 인력을 충원하라. 예, 마마. 정광필이 물러났습니다. 그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전 궁궐의 매화청을 오늘 안에 모두 점검한다. 독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교체하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내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매화청마다 들어가 독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제조얼은 독 15개에서 균열이 발견되었사옵니다. 15개라니. 정광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균열이 있는 독에서는 오물이 땅으로 스며들었을 것이었어요.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물물을 검사하라. 모든 우물을. 의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우물물을 떠서 색깔과 냄새를 확인했죠. 3개의 우물에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우물들은 당장 사용을 중지하라. 흙으로 메워버려라. 오염된 우물은 폐쇄되었습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야 했죠. 하지만 시간이 걸렸어요. 당장 물이 필요했기에 다른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중전마마의 상태는 어떠하시냐? 왕이 매일 물었습니다. 허주는 최선을 다해 치료했죠. 다행히 중전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왕의 경고는 엄중했습니다. 정광필은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죠. 매화청 관리 인력을 2배로 늘린다. 그리고 독은 한 달에 한 번씩 필수로 점검한다. 새로운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의 상태, 비우는 횟수, 청소 방법까지 모든 것이 문서로 기록되었죠. 점검 결과는 매주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정광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중전이 위독했을 때의 공포가 아직 생생했거든요. 위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의뢰, 엄숙한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적인 위생 관리였던 거예요. 궁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오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인력 충원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옵니까? 서리가 물었습니다. 정광필은 장부를 확인했죠. 한 달에 쌀 100석이 더 들어갈 것이오. 상당한 액수이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소. 중전마마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소. 비용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건강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정광필은 예산을 확보했고 인력을 충원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내관들에게는 철저한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매화청 관리는 궁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네들이 없으면 궁궐이 돌아가지 않는다. 정광필은 직접 교육에 나섰습니다. 내관들의 사기를 높이려는 의도였죠. 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제대로 된 관리가 가능했거든요. 우리가 상감마마를 모시는 것이요. 비록 오물을 다루지만 그것은 왕실을 지키는 일이요. 내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일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왕실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열심히 하겠사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정광필은 흡족해했죠. 잘 부탁하오. 그날 이후 궁궐의 위생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매화청은 매일 점검되었고 독은 제때 비워졌어요. 악취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만하구나. 왕이 정원을 거닐며 말했습니다. 궁궐의 공기가 달라졌죠. 허준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위생이 좋아지니 질병도 줄었사옵니다. 지난 석 달간 궁궐 내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것 참 다행이로다. 왕은 정광필을 불렀습니다. 경의 노력을 치하하노라. 잘하였다. 황공하옵니다. 마마. 정광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어요. 위생 관리는 끝나지 않는 싸움이었거든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계속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겠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궁궐의 평화는 이렇게 지켜지고 있었죠. 화려함 뒤편에서 누군가 끊임없이 오물과 싸우며 위생 관리 실패는 왕실의 건강을 위협했고 이는 곧 국가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이 사건 이후 궁궐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궁궐 밖 한양 도성의 오물 처리 시스템을 살펴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뭐냐? 한양 도성을 처음 방문한 지방 선비 이덕형이 물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양 토박이 박준석이 대답했죠. 오물 수거 수레요. 매일 아침이면 돌아다니며 각 집에 오물을 수거하지요. 집마다 수거해 간단 말이오? 그렇소. 한양은 사람이 많아 오물도 엄청나거든요. 그것을 방치하면 역병이 돌 수 있소. 이덕형은 신기한 듯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지방에서는 각 집에서 알아서 오물을 처리했습니다. 땅에 묻거나 거름으로 사용했죠. 하지만 한양은 달랐어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오물이 나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백 수레는 좋게 될 겁니다. 박준석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약 1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궁궐까지 합치면 더 많았죠. 매일 쏟아지는 오물의 양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오? 성박 분뇨장이지요. 거기서 발효시킨 후거름으로 팔아요. 오물을 판다니. 이덕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오물이 그저 버려지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한양에서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꽤 비싸게 팔린다더군요. 농부들이 좋아한답니다. 흥미롭구려. 두 사람은 종로거리를 걸었습니다. 거리는 깨끗했죠. 이덕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했어요. 거리가 깨끗하구려. 지방 도시와는 다르구나. 그렇지요. 한양은 왕이 계신 곳이니까요. 청결을 유지해야 하지요. 실제로 한양 도성에는 거리 청소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한성부에서 고용한 청소부들이었죠. 그들은 매일 아침 거리를 청소했습니다. 쓰레기를 모으고 오물을 치웠어요. 청소부들의 급료는 누가 주오? 한성부에서 주지요.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세금을 더 내야겠구려. 그렇소. 하지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지요. 박준석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양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깨끗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물 수거에도 비용을 내오? 그렇소. 한 달에 쌀 닷되씩 내지요. 적지 않은 액수구려. 하지만 안 낼 수는 없소. 규정이니까요. 한양에서는 오물 수거가 의무였습니다. 각 가구는 정해진 비용을 내고 오물을 수거해 가도록 했죠. 만약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규정이 엄격하구려. 그렇지요.
한양은 왕도니까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지요. 이덕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의 시스템에 감탄했죠. 지방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뭐? 한성부 청사입니다. 거기서 도성 내 모든 일을 관리하지요. 박준석이 가리킨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한성부는 조선의 수도를 관리하는 핵심 기관이었거든요. 치안, 위생, 세금, 건축까지 모든 것을 담당했습니다. 한성부 판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겠구려. 그렇소. 왕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두 사람이 걷는 동안 오물수거 수레가 또 지나갔습니다. 수레꾼들은 능숙하게 각 집을 돌며 오물통을 수거했죠. 집주인들은 문 앞에 오물통을 내놓았고 수레꾼들은 그것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저 일도 쉽지 않겠구려. 그렇지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수레꾼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한양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거든요. 한양에는 얼마나 많은 수레가 있소? 100대는 넘을 겁니다. 각 구역마다 배정되어 있지요. 구역별로 관리한단 말이오? 그렇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로 나뉘어 각각 관리하지요. 한양은 5개 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각 부마다 담당 관원이 있었고 그들이 해당 지역의 위생을 책임졌죠. 오물수거 역시 부별로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체계적이구려. 수백 년간 쌓인 경험이지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박준석의 말이 맞았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오물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차 시스템이 정비되었죠.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의 체계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역병이 돌았던 적도 있소? 많았지요. 특히 여름철에는 자주 발생했어요. 그래서 더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었지요. 이덕형은 한양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청결이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백성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지방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겠구려.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소.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박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덕형의 열정이 느껴졌거든요. 그렇소. 백성을 위한다면 노력해야지요. 두 사람은 거리를 계속 걸었습니다. 한양의 활기찬 모습이 펼쳐졌죠. 깨끗한 거리, 질서 정연한 시스템,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양이 번영하는 이유를 알겠구려. 이덕형이 감탄했습니다. 화려함만이 아니라 그 뒤편에 숨겨진 체계와 노력이 한양을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청결은 번영의 기초이지요. 박준석의 말이 울렸습니다. 간단하지만 진리였죠. 아무리 화려한 도시라도 기본적인 위생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한양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실천하고 있었어요. 한양도성의 오물관리 시스템은 궁궐보다 더 복잡하고 방대했습니다. 10만 명이 사는 도시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죠.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조선의 위생 시스템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기록되어야 하오. 승정원 주서 김상원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빈 장부가 펼쳐져 있었죠. 오늘 기록할 내용은 궁궐 위생 관리 개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지시한 사안이었거든요. 상감마마께서 말씀하시길 궁궐의 청결은 왕실의 위엄과 직결된다 하셨사옵니다. 옆에 있던 동료 주서가 말했습니다. 김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물 관리가 국가 통치의 일부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겠소. 그의 붓끝에서 글자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영원히 남을 기록이었죠. 김상원은 신중하게 문장을 구성했습니다. 이 기록이 후대에 어떻게 읽힐지 생각하며 써내려갔어요. 궁궐 내 매화청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증원하며
독의 정기 점검을 의무화한다. 이는 왕실의 건강과 궁궐의 청결을 위함이다. 문장은 간결했지만 의미는 깊었습니다. 오물 관리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요한 부분임을 선언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기록이 100년 후, 200년 후에도 읽힐 것이오. 김상원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죠.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궁궐 위생에 관한 기록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왕들이 얼마나 위생 문제에 신경 썼는지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오. 구체적인 지침서가 필요하오. 동료의 말에 김상원은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궁궐지의 초고였죠. 거기에는 궁궐의 모든 시설과 운영 방식이 상세히 기록될 예정이었습니다. 매화청 항목에 무엇을 넣을 것이오? 구조, 위치, 관리 방법, 담당 인력, 비용까지 모든 것을 넣어야 하오. 김상원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매화청의 구조부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독의 크기, 재질, 설치 깊이, 나무판의 두께까지.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이 있으면 후대 사람들도 같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목적이요. 지식을 전승하는 것이지. 두 사람은 밤늦도록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검증하고, 기록했죠. 이 작업은 단순한 문서 작성이 아니었습니다. 후대를 위한 유산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선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오? 우리가 이렇게 오물 관리를 기록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무엇을 배우겠소? 김상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청결의 중요성을 배우겠지요. 그리고 시스템의 가치를. 시스템의 가치라. 그렇소.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은 수백 년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요. 처음부터 완벽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개선을 거쳐 만들어진 것이지. 후대 사람들이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오. 김상원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동료는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작업은 계속되었죠. 며칠 후, 왕이 완성된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잘 정리되었구나. 이것이면 후대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왕의 칭찬에 김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마마. 경은 단순히 기록자가 아니라 지식의 보존자이니라. 이 일의 가치를 잊지 말라. 명심하겠사옵니다. 왕이 물러간 후 김상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궁궐의 정원이 보였죠. 깨끗하게 정돈된 정원, 그 아름다움 뒤편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물을 치우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땀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노고도 기록해야겠구나. 김상원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물 처리 담당 내관들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그들의 이름, 역할, 어려움까지. 역사에 남지 않을 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죠. 한상길, 최달수, 장인수. 이들도 역사의 일부인이라. 비록 낮은 신분이었지만 그들 없이는 궁궐이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김상원은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어요. 후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역사는 왕과 대신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려 노력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상원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궁궐지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 기록들은 실제로 후대에 활용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도 같은 시스템이 유지되었고 문제가 생기면 선대의 기록을 참고했죠. 선조들의 지혜로다. 후대의 관원들은 감탄했습니다.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 여전히 효과적이었거든요. 조선의 오물관리 시스템은
단순히 청소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질서를 세우는 방식이었으며 후대의 지식을 전승하는 수단이었어요. 3,000명이 사는 궁궐, 10만 명이 사는 도성을 청결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죠. 하지만 조선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체계적인 조직, 명확한 역할 분담, 철저한 기록,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노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시스템이 작동했던 겁니다. 청결은 문명의 척도이니라. 어느 왕이 남긴 말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심오한 진리였죠. 아무리 화려한 문화와 예술이 있어도 기본적인 위생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실천했어요. 궁궐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깨어 있었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정리하는 사람들, 오물과 싸우며 청결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조선은 500년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화려한 전쟁과 위대한 왕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일상을 지키고 기본을 유지하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죠. 오물을 치운 내관들, 수레를 끈 수레꾼들, 분뇨를 판매한 거관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록한 주서들까지. 이들이 함께 만든 것이 조선의 역사였습니다. 후대여, 이것을 기억하라. 위대함은 화려함에 있지 않고 기본을 지키는 데 있음을. 김상원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의 붓이 멈췄죠. 기록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수백 년을 넘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조선의 오물관리 시스템. 그것은 단순한 청소 이야기가 아니라 문명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위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궁궐과 한양 도성의 오물관리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3,000명이 거주하는 궁궐에서 매일 쏟아지는 오물을 처리하기 위해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고 엄격한 규칙과 절차가 적용되었죠. 매화청의 정교한 구조, 독의 정기 점검, 전문 수레꾼들의 운반 시스템, 그리고 분뇨의 경제적 활용까지. 이 모든 것은 수백 년간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선 정부가 위생 관리를 국가 통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궁궐지에는 오물 관리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으며 이는 후대에도 계속 참고되었죠. 왕실의 건강과 도성의 청결이 곧 국가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물 처리를 담당한 사람들은 최하층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역할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과 번영하는 한양 뒤편에는 이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어요. 역사는 영웅들만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집니다. 조선의 오물관리 시스템은 바로 그 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